안녕하세요.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시간 1강이죠. 자, 1강 상담 연구의 기초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상담 연구의 기초는 중요도가 어떻게 된가요? 네, 별표 3개가 되어 있죠.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상담 연구의 기초. 자,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되냐면 상담 연구의 기초에서는 크게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 연구의 과학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으로서 상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의 의의부터 철학, 그다음에 과학자 실무자 모델,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 요소로서 개념, 변수, 이론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논리 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유념 있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담 연구의 개요로서 이제 상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다음에 방법, 과학적 연구의 특징,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절차, 연구 유형까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 양적 연구와 더불어서 질적 연구 요즘에 많이 수행하죠. 그래서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사례 연구, 담화 분석, 근거 이론, 합의적 질적 연구론, 내러티브 연구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질적 연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수행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출제 경우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 연구의 기초로서 오늘 과학 접근과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교재 158쪽 같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의 의의입니다. 상담 연구의 과학적 접근에 앞서서 과학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우리 교재에서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과학은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설명으로 법칙을 탐구하는 체계적인 지식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이나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이론화해서 체계화시키는 지식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과학으로서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 과학은 어떤 관계를 설명하냐? 바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으로 일반화하죠. 세 번째, 이론을 통해서 다른 대상,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과학적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여러분 이렇게 의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증명하고 체계화하는 지식적인 활동이고, 인과관계를 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이론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일반화 를 살펴보고 적절한 통제를 어떤 요소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의 의의 살펴보셨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우리 교재 과학과 철학인데요. 자, 과학과 철학 볼게요. 자, 논리적 실증주의. 자, 이론은 관찰이나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것을 검증, 즉 증명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게 논리적 실증주의고요. 논리적 경험주의란 과학 이론들은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고 연속적인 경험적 검증을 거쳐서 진리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검증되는 관찰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논리적 경험주의입니다. 또한 반증주의는요,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적인 반증 과정을 거쳐서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순에 대한 반증의 과정, 그래서 반증주의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혁명은 기존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붕괴시키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과학적 혁명, 이렇게 과학과 철학 부분이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학자 실무자 혹은 과학자 전문가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의 모델의 키워드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를 키워내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는요, 임상 심리학자는 이 연구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과 기법에 능숙한 상담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임상 심리학자는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응용적, 임상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론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문적 뿐만 아니라 응용하고 임상적인 역량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는 과학자로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동시에 실무자로서도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한 지식을 인간 행동 변화를 위해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자로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 임상적으로도 그게 의미 있도록 즉 행동에 변화시키도록 실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 모델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임상 심리학자는 과학자가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 임상가가 돼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실무자 전문가 모델은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상담자를 키워내야 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런 기본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한번 기출이 된 내용이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담 연구의 과학적 접근으로서 과학의 의, 과학과 철학, 그 다음에 과학자, 실무자, 전문가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과학적 연구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재 159쪽 한번 보시겠어요? 과학적 연구 요소로서 우리 교재에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 나와 있고요. 여러분 뒷장 펴보시겠어요? 변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 요소로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념, 변수, 이론. 여러분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물론 개념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와 개념적 정의 이 부분 보셔야 되고 특히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여러분.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 보세요. 개념의 의 보시면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의 의미는 우리가 개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추상적인 표현. 어떤 개념을 정의한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술은 되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함으로써 나타내는 추상적인 용어다.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라는 거 한번 밑줄 쳐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건으로서 우리 교재에서 한정성, 통일성, 적절한 범위, 체계성을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단에 표 있거든요. 개념의 조건으로서 일단 첫 번째 한정성입니다. 한정성은 개념은 사실 또는 현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는 게 바로 한정성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일정한 현상을 나타내는 한 개념은 누구에게나 통일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우리가 그 통일된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일성, 통일적으로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범위입니다. 개념의 추상화 정도의 문제로서 한 개념이 나타내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 사실이나 현상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상화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개념화해야 된다는 게 적절한 범위다. 네 번째, 체계성입니다. 한 연구에서 쓰인 개념은 문제 정립부터 이론 형성 단계까지 분리돼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돼서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념의 조건으로서 우리 교재에서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개념을 그런데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구체화할 때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개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현실 세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딱 봐서는 사실 어떤 개념인지 잘 와닿진 않죠. 여러분,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자,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꾸준히 기출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보시죠. 연구 대상 또는 현상 등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정의한 게 여러분 개념적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한번 밑줄 치시면서 강조해서 여러분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 정의는 단정적이에요. 그래서 중의성을 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개념적 정의랑 구분이 되냐? 첫 번째 보시면 오른쪽 끝에 측정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대체하거나 수량화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한 개념이 조작적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측정 가능한 형태를 수량화, 그 다음에 밑에 줄 관찰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랑 조작적 정의랑 구분되시죠.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어떤 개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떤 개념적 정의라고 한다면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형태, 관찰 가능한 형태 혹은 수량화하는 형태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여러분 두 번째 동그라미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 구인과 논리적인 관련성이 높고 세 번째 특징 보시면 다양한 속성의 측정을 위해 복수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앙이라는 구인을 교회에 참석 횟수로 측정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은 횟수로 측정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 지표에다 밑줄 치시고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더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여러분 복습하실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조작적 정의는 여러분 관찰 가능한, 측정 가능한 형태라고 했으니 구체적일수록 반복, 연구, 수행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진술을 하고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작적 정의는요, 새로운 연구로 인해서 다시 대체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 정의랑 조작적 정의가 어떻게 구분지어서 설명될 수 있는지 이렇게 표로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수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과학적인 요소로서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변수입니다. 변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경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제 변수의 종류로서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기타 변수도 다 숙지하시면 좋겠지만 이 네 가지는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그 외에도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외생, 내생변수, 왜곡, 억압, 가외, 제3의 변수, 통제변수, 잠재변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표를 통해서 교재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단에 변수의 종류 표 볼게요. 자, 첫 번째 독립변수예요. 다른 것을 설명하거나 예언하거나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는 변수. 그다음에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이나 예언이 되는 변수다. 즉 영향을 받는 변수다. 영향을 받는 변수 밑줄 치시고 결과.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실험에서 원인이 되는 게 독립변수, 그다음에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변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개변수랑 조절변수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제 매개변수 한번 볼게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어떻게 해주는 변수요? 연결해주는 변수입니다. 연결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연결. 만약에 여러분 소득이 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거야. 이렇게 원인이 되는 변수, 결과가 되는 변수가 있다면 이게 원인이 되니까 독립 변수가 되겠고요. 이게 결과가 되니까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변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여가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소득이 많아지면 여가 시간이 늘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변수를 여러분 무슨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절 변수 볼게요.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강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변수다. 여러분 강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변수다. 말 그대로 조절하는 변수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 갈등이 높으면 갈등이 있으면 이혼율이 높아질 거야.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볼까요? 부부 갈등이 원인, 독립 변수, 그다음에 이혼율, 그다음에 종속 변수, 결과가 되는 변인이죠. 근데 만약에 아이 유무에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라서 이 강도랑 방향이 조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가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연결해 주는 변수, 조절 변수는 강도랑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외생 변수부터 여러분 잠재 변수는 다 이제 사회학에서 많이 쓰이는 변수인데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외생 변수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변수. 반면에 내생 변수는요 반대로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반대죠, 여러분. 외생 변수, 내생 변수. 다른 변수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외생, 설명되면 내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왜곡 변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반대 관계를 나타내는 제3 변수이기 때문에 왜곡되어지게 보이는 변수고 억압 변수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우리 제3의 변수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억압 변수는 여러분 상관관계, 즉 관계는 있지만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가 억압 변수입니다. 억압 변수.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가외 변수는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는 변수를 가외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3의 변수는 직접적인 원래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제3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억압 변수랑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제 변수는 이렇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보려면 삶의 만족도, 즉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소득 외에도 다른 여타 변수들이 많겠죠. 그런 변수들을 다 총재해야 정확하게 독립 변수에 의한 종속 변수의 영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변수라는 건 여러분 독립과 종속 관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는 변수가 바로 통제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정수는 이제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어서 다른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특정할 수 있는 변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변수의 종류, 특히 앞에 4개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번 숙달해서 읽어보셔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이론이에요. 이론. 자, 우리 개념 살펴봤고 변수 살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론입니다. 자, 이론은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힙니다.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 정의, 명제다. 그래서 관찰된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확률적인 진술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요. 현상의 개념화 및 분류화를 가능하며 요약하고 예측 설명, 지식 확장, 지식 결함 지적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161쪽 보시면요. 이론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6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연구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 제 개념을 쉽게 해주고 적절히 분류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기존 지식을 요약하는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주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게도 해줍니다. 또한 그 당시에, 즉 이론을 구성할 당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확대해서 설명해주는 지식의 확장 부분, 그 다음에 기존 사실을 요약해서 일반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사 검증해야 될 결함 부분을 제시하는 지식 결함 지적.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꼭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학의 연구, 논리 방식.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연역법과 기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연역법과 기납법의 차이는 일단 기납법을 보시면 관찰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연역법은 가설을 설정해서 그것을 조작화, 관찰 경험에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기납법은 여러 가지 관찰 사실들로부터 어떤 이론을 만들어가는 체계를 말하고요. 연역법은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해서 그것에 맞는 조작화, 즉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연역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과학적 연구로서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연역법과 기납법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1쪽 하단에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연역법과 기납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현상에 연역시켜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법칙과 이론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설 설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럼 그걸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서 조작한 다음에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이 연역법이고요.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 과학이 관찰과 경험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견해로 관찰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제가 선정되면 여러 가지 관찰 사실들로부터 어떤 패턴이나 유형을 발견할 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게 기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과정으로 기존 이론을 보충 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론이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담 연구의 개요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일단은 상담 연구의 기초에 상담 연구의 과학적 접근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과학의 의, 과학적 철학, 그 다음에 과학자, 실무자, 모델,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요소로서 개념, 변수, 이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연역법과 기납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담 연구의 개요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 연구는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느냐? 상담 연구의 목적은 여러분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하거나 기술하거나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상담 연구가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상담 연구 목적 1번 보시면 보고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 추론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간단한 자료로서 발표를 하는 게 보고고요. 기술로서는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 등을 기술하거나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설명은 어떤 현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 예측은 이론의 기초 명제로부터 보다 복잡한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연구의 목적은 보고하거나 기술하거나 설명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연구는 왜 필요하냐? 자, 상담 연구는 여러분 4가지의 필요성에 있어 수행되고 있어요. 기존의 상담 기법, 효과에 대한 상충된 즉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연구로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행 주요 상담 기법이 최근 연구 동향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신 연구 동향과 맞는 이제 상담 연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으로 인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고안한 상담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상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상담 효과 연구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상담 연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상담 연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연구의 방법은요. 자, 경험주의적 방법, 그다음에 객관적인 방법, 종합과학적인 방법,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법칙을 찾으려는 노력,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기반해서 연구 방법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한 편에 치우친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야 되고, 우리 인간 행동과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며, 이 과정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기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상담 연구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학적 연구의 특징, 그래서 논리성부터 이제 재생 가능성까지 우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교재 하단입니다. 일단 논리성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원인과 결과 등이 모순 없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연역법과 기납법에 의한 과정을 거치며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모순 없이 앞뒤가 맞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게 논리성입니다. 자, 인과성은요. 모든 과학적 현상은 스스로 발생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모든 현상을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인과성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일반성은요. 과학적 연구는 경험을 통해 얻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는 개별적인 현상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반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성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간결성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가장 간결한 이론을 추구한다는 게 간결성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은요. 어떤 개념은 반드시 검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정확성이고요. 그 다음에 간주가성이 최근에 기출되었어요, 여러분. 상호 주관성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동일한 조건하에 어떤 연구자가 수행을 하던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간주관성입니다. 그래서 상호주관성, 간주관성 둘 다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지식에 의하지 않고 어떤 연구 진행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가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간주관성입니다. 그다음에 변화 가능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결론들이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비판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게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경험성은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도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여과돼서 생성된 것인 만큼 그 자체로도 추상적인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된다. 어떤 게? 과학적 연구가요. 자, 그 다음에 객관성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 끝에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 등을 통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게 객관성입니다. 네, 재생 가능성입니다. 재생 가능성은 일정한 절차,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재생 가능성을 입증 가능성 또는 타당성이라고 하고요. 결과에 대한 재생 가능성을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 보시면 여러분 기출된 게 논리성, 주관성, 간주관성,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논리성 이제 한 2번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간주관성 이제 최근에 기출된 거고 이제 변화 가능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 이런 단어들 속에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셔서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단원에 상담 연구의 기초 부분을 나갔어요. 그래서 1단원 상담 연구의 기초 부분은 총 3꼭지로 되어 있는데 그 3꼭지 중에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 상담 연구의 기초 부분에 1, 2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상담 연구의 과학적 접근,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과학의 의의가 우리 교재에 제시되었었고요. 그다음에 과학과 철학으로서 논증, 경험주의, 반증주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자, 실무자, 전문가, 모델로서 이제 임상가가 과학자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임상가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 요소로서 개념, 변수, 이론을 다뤘었죠. 개념은 추상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론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연역법과 기납법이 어떻게 다른지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념은 관계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랑 조작적 정의를 나눠봤었죠. 특히 조작적 정의는 관찰 가능한 형태, 측정 가능한 형태, 또는 수량한 형태 이렇게 정의된 방식을 말하고요. 이제 변수로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었는데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변수였고요. 그다음에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였고 연결하는 매개 변수, 강도랑 방향을 조절하는 조절 변수, 그다음에 다른 변수에 설명되지 않는 외생 변수, 설명되는 내생 변수, 왜곡 변수, 변수 간의 정반대 관계의 제3의 변수고 억압 변수는 관계는 있으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가외 변수 또는 외제 변수라고 하는 거는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다뤄지지 않는 변수고, 제3의 변수는 관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 잠재 변수는 간접적으로만 측정 가능한 변수. 이렇게 간단하게 전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론은 여러분 관계에 대한 확률적인 진술입니다. 자, 상담 연구의 목적은 이제 보고하고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서 수행이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재 4가지가 제시되어 있었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제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종합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특징으로서 논리, 인과, 일반, 간결, 정확, 간주관, 변화 가능, 경험, 객관, 재생 가능성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1강의 내용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오늘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